필립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유쾌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을 테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는데 중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은 열심히 사시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시려고 발버둥 치셨습니다. 부모님은 트럭을 몰며 야채와 생선을 파셨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로에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가 식구들이 저를 두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감사하게도 작은 아빠가 저를 걷어주시겠다고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 작은 아빠 댁에서 머물며 학업을 이어갔는데 생각만큼 사는 게 순탄치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 학비도 내야 했고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작은 아빠는 남일 일하는 듯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였고 집에서도 눈칫밥을 먹으며 식모처럼 밥하고 빨래하며 처량하게 지내야 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내하는 것뿐이었답니다. 작은 아빠는 저를 데리고 사는 게 싫으셨는지 고모에게 연락해 저를 데려가라고 통보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모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 큰아빠 집에도 들어가 지내봤지만 눈칫밥을 먹는 식모로 지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큰아빠 집에서 나왔습니다. 큰아빠는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자 반가운 소식을 들은 것처럼 웃으시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여하튼 저는 18살에 독립해서 고시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알바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답니다. 이듬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고졸 학력이 된 저는 이력서를 넣어 19 나이에 아주 작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판매 수리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격리 일과 청소 등 잡다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이 그닥 힘들지 않고 월급도 제 분수만큼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직장에 만족해서 강산이 바뀌어도 꿋꿋이 버티고 있었는데 다른 기술직 사원이나 영업사원들은 수도 없이 물갈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기술직 사원이 있었는데 저를 처음 본 날부터 구애를 했답니다. 그동안 남자를 2번 사귀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다들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만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매일같이 구애하던 남자를 마주하니 어느새 제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제 마음을 얻으려고 꽃과 선물을 아끼지 않았고 저를 매일 집 앞에 바래다주며 사랑을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그와 1년 동안 열렬히 사랑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고 깊어진 사랑 때문에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결국 남자친구의 강력한 청혼에 마음이 넘어가 버려서 결혼하기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가족이 없다고 혈혈단신으로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보다 고생한 사람들도 많은걸요. 저는 친척집을 오가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으유, 내 어릴 적 시절과 비슷하구만. 너도 눈칫밥 먹어가며 식모처럼 지냈지? 안 봐도 비디오다. 시어머니는 저와 비슷한 삶을 산 적이 있다며 저에게 많은 공감을 해주셨고 곧 며느리로 받아들이셨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둘이 결혼하게 되면 어디서 지낼 계획이야? 그건 아직 오빠랑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를테면 단칸방 같은 곳 말이에요. 그러면 쓰나? 우리 집 식구가 될 너를 그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보내겠니? 그건 하늘에 있는 너희 부모님도 원치 않으실 거야.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내 아들이 좋은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나와 같이 셋이 사는 건 어떻겠니? 내가 너의 어미가 되어주고 싶구나. 사실 시집살이하는 건 원하지 않아서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생각해보라고 일러주셨죠. 이에 남편은 저의 감성을 건드리는 말을 자주 했어요. 경순아, 우리 엄마 외롭게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나를 키우시느라 고생도 참 많이 하셨고 그런 엄마를 혼자 살게 두는 것보다 너와 함께 지낸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 경순이 너에게 친엄마처럼 대해주실 거야.
알지. 어머님을 뵙고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런데 시집살이가 마음에 걸려. 같이 살게 되면 없던 미움이 생기면 어떡해. 어머님이 날 미워할까봐 겁이 나.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여태껏 큰 소리를 친 적도 없고 남한테 해를 끼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또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키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오빠를 믿고 같이 살아보자. 응?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번번이 대화를 넘겨버렸는데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사는 걸 그토록 바라고 계시니 더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어머니 댁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셔서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더니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넌 일주일 동안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았으면 맞춰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젊은 애가 잠이 왜 이렇게 많아? 꼭 내가 말로 해야 알아들을 거냐?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일주일 동안 어깨너머로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오늘부터는 네가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해라.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을 대충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 저는 당황했지만 말씀만으로만 그러는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집살이는 참담했습니다. 아침상 차리는 건 평생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온 저에게 어렵지 않았어요. 요리도 웬만큼 했고 손도 야무지고 빨라서 제 시간에 식사를 차려냈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왜 빈손으로 오느냐고 욕을 먹었습니다. 너 왜 빈손이냐? 내일 밥상은 물에 밥을 말아 먹으려고? 장을 봐와야 할 거 아니야.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님. 남편과 같이 퇴근했는데 그이는 모른 채 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발길을 돌려 마트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와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그날의 빨래를 해야 했어요. 이 시간에 세탁기 돌리면 이웃들이 욕한다. 손으로 조용히 빨아. 손으로요? 어머님 빨래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그냥 세탁기로 빨면 안 될까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나 때는 세탁기가 없어서 찬물에 방망이로 두들겨서 빨래를 했어. 넌 뜨신 물이라도 나오니 호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잡소리 집어치우고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럴 거면 낮에 시어머니가 세탁기를 돌리면 되는데 손가락을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옷 중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할 옷을 출근하는 저에게 던지시며 세탁소에 맡기시라고 하셨어요. 그이는 저와 같이 출근하면서 무거운 빨래를 하나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여보, 나 너무 무거워. 자기가 좀 도와줘. 내가 왜? 남자가 아침부터 모양 빠지게 빨래를 어떻게 들어? 그냥 당신이 혼자 들어. 그리고 떨어져서 걸어. 창피하니까. 뭐야?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마누라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짐을 들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겠다고? 게다가 뭐? 창피하다고? 몰라. 나 먼저 간다. 당신 혼자 알아서 와. 남편은 연애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치사하던지 결혼한 걸 금세 후회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또 화를 내셨습니다. 너 드라이 맡긴 건 왜 안 찾아오는 거냐? 어머님 세탁소가 5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찾아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뭐야? 나더러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오라고? 너 생각이 있는 애니? 그럼 어떡해요. 그 세탁소는 배달을 해주지 않는걸요. 또 주말에는 문을 닫아서 찾아올 수도 없어요. 힘드시겠지만 어머님이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컵을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플라스틱 컵이라 깨져서 다치는 일은 없었어요. 야, 그럼 네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찾아놓고 회사로 돌아가면 되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해? 어머님, 회사까지 버스로 30분이 걸리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또 말대꾸를 하네? 나 때는 우물까지 1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왔어. 너 편하게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야? 점심시간이 1시간이면 얼추 시간을 맞출 수 있겠구만. 저는 점심을 거르고 와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음날 쏜살같이 달려와 세탁소에 옷들을 찾아서 집에 두고 회사로 달려갔답니다. 며칠 뒤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가셨는데 점심때가 되어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은 배달 음식을 먹기 싫으니 집에서 밥을 차려 쟁반채로 들고 오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식당 아줌마처럼 머리에 무거운 시어머니 식사를 들고 미용실까지 대령하게 되었죠. 뭐야? 왜 제육이랑 소고기 볶음은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 10가지 해오라는 게 어려운 숙제였나? 넌 시애미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몰라? 너 머리가 그렇게 나빠서 어디다 쓸래? 누가 중졸 출신 아니랄까봐 무식한 티를 팍팍 낸다니깐. 어머님, 여기 있는 반찬 다 어머님이 잘 드시는 거잖아요. 저는 생각 많이 하고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또! 토를 다 이기냐? 넌 부모 없는 티를 꼭 내야 속이 시원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누가 그냥 가래? 가서 제육이랑 소고기 볶음 해와. 내가 밥을 다 먹기 전에 가져오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이 밖에 저를 부르시는 게 도가 지나친 사건이 꽤 많았습니다. 일요일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사인회가 있다며 저에게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가수 앞까지 오면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해 사인을 받는 일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짝사랑하는 영감님에게 식사를 해서 배달을 가기도 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책으로 쓰면 시리즈로 내도 될 분량이랍니다. 그렇게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는 와중에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거나 도와주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마인드가 뼛속까지 박혀있는 옛날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는 왜 이런 걸 하나도 몰랐는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버티고 남편에게 그만 분가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우리끼리 살자. 충분히 돈도 모았잖아. 작은 원룸이라도 괜찮으니까 얼른 분가하자. 벌써? 그래도 한 2년은 모셔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힘들다는 소리를 해? 뒤에서 우리 엄마 흉 보는 거 못 참으니까 입 조심해. 내가 언제 흉을 봤어? 힘들다고 한마디 한 거잖아. 어쨌든 간에 말 조심하라고. 남편이 말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하면 될 것을 꼭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더라. 아무래도 당신이 고생을 덜해서 그런 것 같다. 엄마한테 말투랑 예의를 좀 더 배워야겠어. 결국 분가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남편의 훈계만 듣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시어머니의 시다 노릇을 계속하며 지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짝사랑하는 영감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저에게 12첩 반상으로 고급지게 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셨답니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영감님의 밥상을 차리게 된 거죠. 이윽고 부족함 없이 식사를 차려서 두 분을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이 늙은이가 혼자 살아서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다 일렀더니 우리 영자 동생이 날 이리 데려왔구려. 며느님 잘 먹겠소? 네, 어르신,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차린 게 없다니요. 이 정도면 훌륭한 밥상이요. 내 죽은 마누라가 차려준 이후에 이런 밥상은 처음 받아본다오. 아, 그래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저는 방에 들어갈 테니 편하게 대화 나누세요. 저는 눈치 있게 자리에서 빠졌고 두 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주방을 벗어나자마자 영감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뜨거워! 어메 뜨거운 것이야. 이 천장 다 까졌네. 칠갑이 오빠 괜찮아? 많이 데였어? 어메, 입술 허물까지 벗겨져 버렸네. 이걸 어떡하냐? 아무래도 뜨거운 국을 드시다가 입안을 데이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냉수를 떠서 가져다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물컵을 빼앗더니 제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리더군요. 야, 이년아. 애비애미가 저승으로 출타해서 이 모양이냐? 등신 같은 년이 어른 식사하는데 국온도를 하나 못 맞춰? 우리 칠갑이 오빠 입천장 다 까졌잖아. 입술도 다 벗겨진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국을 팔팔 끓였나 봐요. 죄송하면 우리 칠갑이 오빠 입술이 다시 붓니?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지. 주말에 내 애인 밥상 차리게 해서 기분 나빠서 일부러 엿먹이려고 한 짓 아니냐고.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국이 뜨거울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걸 보세요. 요년이 또! 이게 애미애비 없이 커서 불쌍하게 걷어졌더니 시애미 말을 개떡으로 알아들어? 야, 니년 애미는 살아생전에 음식을 이따위로 했냐? 말해봐. 어머님, 여기서 돌아가신 제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 온도가 뜨겁다고 그런 말까지 듣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귀싸대기를 세게 날리셨습니다. 이 우라질년 보게? 어디 감히 눈가를 왕방울만하게 뜨고 대들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옆으로 고꾸라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눈물을 흘리며 훌쩍거리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대로 시집에서 나와 공원에서 바람을 쐬며 화가 난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혈혈단신으로 고생하며 살아온 제가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가 않으니 하늘을 보고 원망의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윽고 조금 진정이 되어 다시 시댁으로 갔더니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밤에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머님한테 이유 없이 욕을 먹고 맞기까지 하는데 구경만 하더라?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어디서 언성을 높여? 여자 목소리가 커지면 재수 없어진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너 때문에 엄마가 데이트 망치고 칠갑이 어르신이랑 헤어졌대. 뭐야? 국을 뜨겁게 끓인 게 그렇게 큰 죄였어? 그럼 앞으로 내가 어머님한테 당할 때마다 별의별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못 본 척 하겠네? 엄마가 이유 없이 손찌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중졸이라 대가리가 딸리니? 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이랬지? 하여튼 넌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해. 이래서 사람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거야, 이 무시가. 저는 남편의 가슴팍과 어깨를 때리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방문이 덜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요년이 오늘 날 엿먹인 거로 모자라 감히 귀한 내 아들을 때려? 너 오늘 차에 걸렸다. 칠갑이 오빠한테 차여서 헛딱지가 나는 참이었는데 오늘 요단강 건너서 네 애비애미랑 제외하게 만들어주마. 어머님, 이거 놔주세요. 아파요. 아프라고 잡은 거다 이년아. 오늘 네 콧구녕에 향냄새 맡게 해주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프다고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매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우리 이혼해.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당신한테 속아서 한 결혼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겠어.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래? 우리 집안은 절대 이혼이 없어. 선비 가문의 먹칠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고. 선비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나 어머님은 망나니 핏줄일 거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몇 대 맞았다고 이혼하면 대한민국 사람 죄다 이혼하겠네? 그냥 반성하고 잘하면 될 것을 괜히 일을 키우고 지랄이야. 이혼해, 이혼해, 이혼해. 인연이 진짜 미쳤나? 야! 시끄럽게 떠들 거면 옷방 가서 자. 이혼 소리는 다시 입 밖에 꺼내면 주둥이를 꿰매버릴 줄 알아. 그이는 제가 요구하는 이혼 서류를 번번이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살다간 진짜 정신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 걸려라 하고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의 노트북에 암호를 풀고 폴더를 뒤져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영상물과 사진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직접 찍은 영상들은 모두 음란물이었고 술집 여자들과 2차를 나가서 그 짓 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모두 몰래 도찰된 것으로 보였고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았죠. 그래서 노트북을 통째로 들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행적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더니 변호사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이건 이혼뿐만 아니라 징역감이에요. 당장 이혼 소장 날리고 형사 고소도 같이 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 인간 아주 끝장을 보게 해주세요. 저는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시작했고 다니던 회사도 무단으로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곧 형사들에게 체포가 되어 철장 안에 갇힌 짐승이 되었고 저에게도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해야 했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욕이나 한 사발 해주려고 면회를 찾아갔어요. 거기 어때?
사람들 말처럼 콩밥만 나와? 너 인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이 변태 자식아? 꽉 막힌 꼰대에다가 더럽고 희한한 취미 가진 새끼. 너 같은 놈은 시궁창에서 곰팡이처럼 살아야 해. 이제 내 속이 후련하다. 야,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파탄났어. 우리 엄마는 집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어. 얼마 되지도 않잖아. 손바닥만한 집이 얼마나 가겠어? 그리고 재산이라고 해봐야 네가 용돈으로 준 쌈짓돈이 전부 아니야? 누가 들으면 네가 재벌집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나쁜 년. 너 안심하지 마라. 나 대신 우리 엄마가 널 개박살 낼 거니까. 그래, 니들 핏줄은 딱 망난이라고 했지? 그런데 난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네 애미한테 꼭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거니까 기대하라고. 감옥에 간 남편은 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묵고 있는 모텔방을 귀신같이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와 문을 두드려서 공포감에 휩싸여 스토커로 신고를 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 잠복을 했는지 잠시 외출을 하다가 마주치게 되었어요. 너 인연 이제야 보는구나. 내가 널 패대기 치려고 여기서 며칠 밤을 샌 줄 알아? 아, 어머님, 올해도 잠복하셨네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방금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경찰을 불렀어요. 이거 모르시나요? 스토커가 찾아오면 바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장치인데, 아, 저기 경찰차 오네요? 그럼 어서 절 때려보세요. 아우, 분해. 너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언젠가 네 면상을 갈아버릴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달렸고 경찰차는 제 손짓에 뒤를 추적해 붙잡고 벌금형에 처해졌답니다. 저는 모텔 생활을 정리하고 위자료와 모아둔 돈을 더해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났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일상을 되찾게 되었어요. 저는 시댁의 악몽이 매일같이 떠올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일을 하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그래서 생전 해보지 못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 제 처지를 생각해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찾아냈죠. 작은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보육원이나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 밥도 해주고 웃음도 나눠주었답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악몽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며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걸 느꼈고 지금 사는 삶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봉사는 몇 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회사 일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히 해나갔어요. 세월은 흘러갔고 제 나이는 어느새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없긴 했지만 저보다 20살이 많은 친구가 생겼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간 여사님이었습니다. 경순씨,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예쁘네. 어머, 여사님, 빈말이어도 감사드려요. 제가 예쁘다는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뭐야? 이렇게 참하고 예쁜 사람이 그런 말을 못 들어봤다고? 경순씨 따라다니는 남자 많지 않아? 어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사님, 그리고 저는 한번 다녀와서 남자라면 치가 떨린다고요.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아주 호되게 당했거든요. 아하, 한번 다녀왔어? 나는 처녀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 양심에 걸려서 아들을 소개 못 해주고 있었거든. 네?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 돌싱인데 경순 씨가 처녀인 줄 알고 소개를 못 시켜주고 있었다고. 난 경순 씨가 마음에 무척 드는데 혹시 내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게 진심이세요? 아드님을 소개해줄 만큼 제가 괜찮은 사람인가요? 괜찮기만 하겠어. 경순 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나와 인연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 여사님 같은 친구를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분의 아들을 소개해준다고 하니 몹시 기분이 좋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여사님을 닮은 아들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여사님이 보육원에 아드님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나오셨어요. 저와의 소개팅을 보육원에서 시켜주신 거죠.
저와 그 남자는 같이 이불 빨래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아이들과 뛰어놀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서로 손을 잡고 갔어요. 그렇게 8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을 키우기 시작한 저는 연애한 지 반년 만에 재혼에 골이 냈습니다. 너무 짧게 만나고 결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따위는 하나도 들지 않았답니다. 여사님, 아니 시어머님의 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훌륭하고 좋은 남자였어요. 그이는 성품과 인물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신혼집을 대궐 같은 아파트로 마련해 주었답니다. 저 혼자 혼수를 마련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이 모든 걸 마련해 주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사랑해 주셨고 끔찍하게 예뻐해 주셨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결혼한 지 넉 달이 지난 40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둡고 캄캄한 제 인생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희망과 사랑을 주었고 새로운 생명까지 준 셈이었죠. 아이를 가졌다는 현실이 얼마나 기쁘던지 가만히 있어도 행복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만 전념하기로 했고 출산 후에도 전업주부가 되어 양육과 남편의 내조만을 하기로 했답니다. 덕분에 시간이 많아져서 시어머니와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임신 중인 제가 태교에 좋을 것 같다며 꽃구경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개나리가 만개한 호수공원에 가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있었어요. 저는 햇빛이 뜨거워서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V를 그리라고 해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데 제 밀짚 모자가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 버렸답니다. 호숫가에 빠지면 건져내는 게 어려운 일이라 모자가 벗겨지는 순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모자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빠르시던지 우사인 볼트를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가까스로 물에 빠질 뻔한 제 밀짚 모자를 손으로 잡고 저를 향해 흔들어 보이셨어요. 와, 어머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축지법을 쓰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좀 잘 뛰지. 왕년에 달리기 선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몸에 실력이 남아있는 모양이야. 운이 좋아서 네 모자를 구했네. 자, 다시 써봐. 달리기 선수요? 어머님께 그런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빠르신데 젊으셨을 때는 장난 아니시겠는걸요? 그랬지. 학교에서 대표 주자로 뛰었으니까. 전국체전에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 달리기로 쭉 나가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리의 인대가 끊어져서 꿈을 포기했단다. 인대가 끊어지셨다고요? 너무 아프셨겠어요. 에휴, 그때만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년이 떠오르네. 사실 같은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던 동창이 있었는데 매번 나 때문에 2등 하는 애가 있었어. 그년에게 난 걸림돌이었지. 그래서 그년이 날 훈련 중에 일부러 다리를 걸어 큰 부상을 입게 했어. 아직도 그년 얼굴을 떠올리면 이가 바득바득 갈린다고.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인간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동창이네요. 그래서 복수는 해주셨어요? 아니, 난 바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학업에 열중했지.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남들을 도우며 쭉 살아왔어. 이렇게 잘 사는 게 복수라면 복수겠네. 자, 이만 다른 꽃 보러 이동하자. 그렇게 시어머니의 과거를 들으며 꽃구경을 이어갔고 어느새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시장이나 한 바퀴 돌자고 하셔서 외출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왜 이리 좋던지 나가는 순간부터 입이 귀에 걸렸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입구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만나 손을 잡고 시장으로 다정하게 걸어갔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해줄 보양식 재료를 가득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떡볶이요. 저 요즘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 마침 잘 됐네. 저기 안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분식집이 있거든. 정말요? 그럼 저 순대랑 튀김도 사주세요. 얼마든지요. 우리 새애기 먹고 싶은 거 이 시애미가 다 사주마. 그래서 시장 안에 많은 인파를 뚫고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손님이 얼마나 많던지 비좁게 앉아서 주문을 했답니다. 이윽고 빨갛고 맛깔스러운 떡볶이와 모락모락 김이 나는 순대와 튀김,
그리고 김밥까지 저희 테이블에 올려줬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포크로 떡을 하나씩 집어 서로의 입에 넣어줬답니다. 우리 통했네. 내가 이래서 새애기 너를 무진장 예뻐하는 거야. 다 어머님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 누가 제 입에 뭘 먹여주는 사람이 어머님이 처음이에요. 에? 설마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네 입에 많은 걸 먹여주셨을 텐데? 아주 어릴 적에는 그러셨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나이부터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후루룩 짭짭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깜빡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새아가, 내가 닭집에서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다. 정말요?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님. 아니야. 임산부인 너는 가만히 먹고 있어라. 금방 다녀오마.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 음식을 먹는 게 죄송스러워서 기다렸다가 같이 먹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개 같은 년, 이게 얼마만이야? 어머님? 그래 이년아, 바로 나다. 네가 감옥에 쳐넣은 아들의 애미라고.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 줄 알아? 넌 상상도 못할 거다. 혼자 떡볶이에 이것저것 많이도 처먹는구나. 내 아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개고생을 하고 출소에서도 전자발찌를 차고 살고 있어. 나랑 같이 시장에도 못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다. 그런데 넌 이따위 것들이 목구녕으로 들어가지? 이거 놓으세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 건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너만 모른 척하면 끝날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게다가 네가 가져간 위자료 때문에 내가 집까지 팔아먹은 거 알아? 넌 내 인생 최악의 인간이야. 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제 얼굴을 강타하려는데 지금의 시어머니가 나타나 쏜살같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양손에 든 김밥으로 쌍절곤처럼 전 시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에 사정없이 갈겼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더니 오양자, 내 십자인데 끊어먹은 년이 여긴 웬일이냐? 하니? 김하니? 너 43년 전에 선진여고 달려라 하니 김하니야? 전국체전에서 단거리 금메달리스트 김하니? 그래 이년아, 아주 정확하게 알아보네. 내가 그 김하니다. 네 덕에 내 달리기 인생 쪽나버린 거 기억하지? 날 그렇게 밟아놓고 잘 살았느냐? 아니지. 넌 2등만 줄곧 하다가 곧 예선도 통과 못하는 패배자가 됐다지. 역시 남의 인생 망치고 잘 되는 년은 없다니까. 하늘이 다 보고 있으니 말이야. 아니거든? 나 꽤 실력 있었는데. 공부하느라 운동을 소홀히 했거든. No. 거짓말하지 마. 너 폭조족이랑 어울리고 다닌 거 다 알아. 내가 내 인생 망친 년 소문을 모를까봐? 너 학교에서도 술 처먹고 놀다가 잘렸다며.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 넌 40년이 훨씬 지난 일을 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왜 중요한 건데? 하긴 시간이 오래 흐르긴 했지. 그런데 너 조금 전 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뭐하는 짓이야? 나랑 악연이라고 해서 내 며느리랑도 악연을 맺은 거니? 뭐? 인연이 네 며느리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얜 내 전 며느리야. 내 아들을 감옥에 넣은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인연 때문에 교도소에서 출소하고도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 그래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내가 이 나이에 아들놈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분하지 않겠어? 아, 그 변태놈 애미가 너였느냐? 세상 참 좁네. 그래서 지금 내 며느리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달려든 거야? 너 죽고 싶어? 옛날 생각나게 해줄까? 나 참 기가 막혀서.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너나 나나 한낱 노인에 불과하다고. 너 다치기 싫으면 뒤로 물러서라. 난 인연하고 끝장을 봐야 하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공중에 붕 떠서 무릎으로 전 시모의 턱주가리를 날렸어요. 얼마나 세게 날렸던지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 내 탁, 김한님. 내가 물러서랬지.
내가 얼마나 강해진 줄 모르나 본데 옛날에 너한테 쥐어 터지던 오영자가 아니거든. 전시모가 달려들자 이번에는 업어치기로 응수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탈탈 털며 코를 풀었어요. 너 같은 년은 맞아도 싸. 내 며느리를 괴롭힌 죄를 제대로 받게 해주겠어. 어서 일어나. 아직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이윽고 전시모가 국자를 뽑아 들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몸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국자의 움직임보다 빨랐어요. 결국 국자를 뺏은 시어머니가 전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새아가 떡볶이. 라고 소리치셔서 떡볶이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전시모의 면상을 떡볶이 그릇에 처박아 버렸어요. 시뻘겋게 양념이 된 전시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하다니. 이렇게 당하다니. 복수의 기회를 잡았는데 내가 만신창이가 되다니. 아이고 분해. 이 개 같은 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이 너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전시모가 저를 향해 손을 뻗자 시어머니가 김밥을 다시 들어 쌍절곤으로 공격했답니다. 결국 떡볶이 국물과 김밥 재료로 범벅이가 된 전시모는 모든 걸 포기하고 말았어요. 야, 오영자.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아니면 오뎅 국물로 샤워하게 만들어주겠어. 오뎅 국물? 알았어. 미안하다, 경순아. 내가 잘못했어. 더 진심으로 말해.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고. 전시모는 겁에 질려서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알았어. 경순아, 내가 널 괴롭히고 손찌검했던 것 모두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주거라. 내 아들이 못난 등신이어서 감옥에 간 것인데 괜히 네 탓을 해서 미안하구나. 사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경순아, 못난 나를 용서해다오. 전 사과를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님하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저에게 미안함을 느끼신다면 앞으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도망치듯 달아나세요. 아시겠어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나 이만 가도 될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넌 내 며느리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할 테니까 알아들어?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 보내줘. 그래. 그만 꺼져, 오영자. 잠깐. 나 여기 떡볶이 좀 포장하게 해줘. 이 집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왔단 말이야. 이 집 떡볶이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기막힌 맛이란 말이야. 저와 시어머니는 그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고 떡볶이 값을 저희가 내주고 전시모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에게 보양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아까 보니까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니던걸요? 뭐? 설마 내가 너를 때리겠니? 세상에 농담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마라. 진짜 멋있었어요. 김밥을 쌍절곤으로 쓰신 것하고 플라잉 니킥을 찾는 모습이며 이소룡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내가 왕년에 선진여고 이소룡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니? 어쨌든 오늘같이 그년이 너에게 해코지를 하면 무조건 이 시애미를 불러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경례까지 하며 시어머니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며 해가 바뀌자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앙증맞고 귀여운 꼬마 공주님은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께 큰 사랑을 독차지하며 크게 되었죠.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더할 나위 없고 여한이 없을 만큼 좋답니다. 이후 시어머니와 시장을 갈 때면 가끔 전시모를 마주쳤어요. 전시모는 저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뒤를 돌아 우사인 볼트의 버금가는 달리기로 도망쳤습니다. 한때 저에게 악마 같은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똥개처럼 보이니 참 웃기더라고요. 시집살이로 힘들게 지내시는 며느님들, 제 사연을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혹시 저처럼 심하게 당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뛰쳐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찾으셔야 해요. 그럼 저는 지금의 시어머니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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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